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앨런 긴스버그라고 그 미국의 빗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빗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앨런 긴스버그의 루르지어라고 하는 시 같이 감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하바트랑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루르지어, 너무 많은 공장, 너무 많은 음식, 너무 많은 맥주, 너무 많은 담배, 너무 많은 철학, 너무 많은 생각은 충분한 당을 만들지 못하지. 충분한 나무를. 너무 많은 경찰, 너무 많은 컴퓨터, 너무 많은 하이파이, 너무 많은 돼지고기, 너무 많은 커피, 너무 많은 흡연, 잿빛 슬레이트 지붕들 아래 너무 많은 복정, 너무 많은 배불뚝이들, 너무 많은 비디오수, 너무 많은 탁상 업무, 너무 많은 잡지, 너무 많은 공장, 라인 강행 고기도 없고, 로렐라의 처녀는 독살되었어. 너무 많은 취업, 너무 많은 지친 기차 안의 노동자들, 유태인 유령들은 거리 구석에서 비명을 지르지. 너무 많은 오랜 살인, 너무 많은 정신 고문, 너무 많은 감옥 하나, 너무 많은 즐거운 나치들, 너무 많은 미치광이 학생들, 충분치 못한 공장들, 농장들, 충분치 못한 사과나무들, 충분치 못한 개암나무들,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가난뱅이들, 투표 못하는 터키인들, 손님들이 일하는 거지. 너무 많은 금속, 너무 많은 지방, 너무 많은 농지거리, 충분치 못한 명상, 너무 많은 분노, 너무 많은 설탕, 너무 많은 공장 불뚝, 충분치 못한 눈, 너무 많은 방사능, 플루토늄 폐기물 틈들, 라인강 금을 모아 커다란 무덤을 만들지. 금으로 벽을 두른 무덤, 치명적인 방사능 찌꺼기를 묻을 모든 은행의 금들, 번쩍거리고 뚫을 수 없지. 독일의 모든 금으로 나라를 구해내야지. 금으로 왕가를 숨겨둘 집을 짓는 거야. 자, 시가 좀 그렇게 뭐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그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시인데, 그 일단 이 시 제목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루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시인데, 그 루르 지역은 독일에 있는 탄광 지역이에요. 그 석탄이 많이 나는 그 곳이어서 그 루르 지역을 둘러싼 그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루르 지역을 이 정복을 해서 그 루르 지역의 그 석탄들 그 수탈을 해가기도 하고, 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연합국에게 패전국인 독일이 이 배상금을 그 지불을 할 때 그 루르 지역에 그 석탄들을 많이 캐서 지불을 했다고요. 이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픔이 그 섞여 들어가 있는 아픈 역사를 자꾸 상기시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욕망을 지나치게 쫓다 보면 뭐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비굴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 권력 때문에 치사해지고, 명예 때문에 치사해지고. 사실 이 욕망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서피를적으로 말하기 좀 힘드니까. 근데 좀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좀 비굴한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보다 조금 좀 나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망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너무 많은 비굴함과 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굉장히 폭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시예요. 여기 보면 그 끝부분에 가서 라인강 금을 모아, 여기 라인강 금을 모아 커다란 무덤을 만들지라고 하는 시구절이 나오는데, 그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 그 게르만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오래된 신화를 사용해서 이런 식구를 만든 것 같아요. 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절대 반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 반지. 그 반지를 차지한 사람이 혹은 신이 이 천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반지죠, 그죠? 이 절대 반지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죠, 그죠?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오페라도 사실은 절대 반지 이야기예요. 이 라인강의 모든 금을 모아서 금반지를 만들면 그 금반지를 차지하는 신이 혹은 사람이 천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실제로 그 반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라인강의 금을 모아서 그 금반지를 만들고 나니까 이 그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오페라의 기본적인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또 절대반지 이야기가 나와요. 기게스라고 하는 선량한 목독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게스가 들판에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잠깐 정신을 잃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갈라져 있어요. 지진이 나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았었는데 땅이 갈라져 있어. 그래서 그 갈라진 곳으로 가서 이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커다란 지하 동굴이 있네. 그 지하 동굴 밑으로 내려가 호기심 때문에 내려가서 보니까 커다란 그 청동 말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의 배 부분에 그러니까 동상의 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그 부분에 그 커다란 관이 놓여 있고 그 관 속에 거인의 시체가 누워 있는데 거인의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 반지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 기게스가 그 거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기게스가 처음에는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를 잘 몰랐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때 그 반지를 낀 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 하다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반지를 한쪽으로 돌리면 자기 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보이게 되고. 저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옛날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만화일지도 몰라요. 도깨비 감투라고 있었어. 그죠? 도깨비 감투. 감투 쓰면 안 보이고 그런 그 만화 있었죠, 그죠? 그 기게스의 반지가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돌리면 안 보이게 되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보이게 되고 하는 그런 반지. 자, 요새 같으면 사실은 별거 아니죠. 짝꿍도 있고, 그래서 이 열 속에서 그 형상을 보이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뭐 함부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 무슨 세콤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하면 사실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이 절대반지 하고 자기의 욕망을 무제약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반지를 얻고 나서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도시 국가의 왕을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시해를 하고 그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해서 스스로 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나누던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소크라테스를 논박하는 이 인물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도 성악설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맹자는 성전설을 주장을 했는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도 법가서상가들도 이 성악설을 주장을 했고 그 성악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벌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착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을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성악설이죠, 그죠? 성악설. 그 참고로 이 동양의 성악설하고 서양의 성악설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 동양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나쁘니까 좋지 못하니까
교육을 잘하자 그 얘기예요. 교육을 잘해서 사람의 타고난 나쁜 본성을 좋은 본성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동양의 순자인데 성악설인데, 서양의 성악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타고난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서양의 성악설을 주창한 서양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마디로 나쁜 존재입니다. 자,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 여담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제가 그 루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앨런 긴스버그의 시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이 일상 세계가 우리의 욕망을 단순히 억압하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난 시간 그 초현실주의 작품들 감상을 하면서 프로이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억압의 가설에서 출발을 해요. 억압의 가설.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죠? 자, 기억나시죠? 그죠? 네.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욕망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의지를 불러일으킨대요. 그리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뭐 대체로 열등의식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드에 의하면 한 번 욕망이 생겨나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의지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한 말이에요.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어요. 그럼 이 욕망은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음식을 구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이 해소되기 전에는 그 의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야 또 우리가 살죠. 배고픈데 먹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는데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생겨.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욕망이 생겨나면 그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갖게 되는 이런저런 욕망들 가운데 금지된 욕망들도 꽤 있어요, 그죠? 금지된 욕망들도 꽤 있어, 그죠? 이 프로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성욕에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성욕을 충족시킬 대상을 찾아요? 아빠에게서, 엄마에게서 그 성욕을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욕망들은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거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아닌 엄마를 닮은 그 누군가에게서 성욕을 충족시킬 대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원 대상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보충물에서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욕망이 원래 원했던 그 대상에게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서, 보충물에게서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면 생겨나는 게 컴플렉스예요. 위디푸스 컴플렉스가 딱 그런 거죠, 그죠? 엄마를 향한 성적 욕망인데, 엄마를 통해서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엄마를 연상시키는 그 누군가에게서 대신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성적 욕망이 충족이 되면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컴플렉스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이 프로이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 세계를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금지하고 억압하는 윤리적 규범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자,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프로이드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상세한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프로이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 일상 세계를 욕망을 끊임없이 금기시하고 억압하는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앨런 긴스버그의 시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마치 압력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솥. 압력밥솥에서
증기가 막 그죠? 증기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증기가 바깥으로 분출하게끔 하지 않고 계속 억압하기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리죠. 폭발해버리죠. 그죠?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욕망과 의지를 억압하기만 하면 당연히 사회가 폭발을 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욕망을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욕망이 적절한 방향으로 분출할 수 있게끔 권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있게끔 조정하고 조작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죠?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프로이드의 억압의 가설이라고 하는 걸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권력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특정한 방향으로 몰려가도록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이 그죠?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욕망이 실현될 수 있게끔 조정하고 조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에런 긴스버그의 이 루르 지역이라고 하는 시가 아마 그런 관점을 잘 표현하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위에 보면 뭐 여기 투표 못하는 터키인들, 독일 가면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 광부 간호사로 많이 가셨죠, 그죠? 그 독일에 있는 그 교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광부나 간호사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그 외국인으로서 일하러 독일에 온 사람들은 독일 말로 가스트 아르바이트, 가스트 아르바이트. 근데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스트는 손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손님들이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가스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 독일어를 빗댄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독일에서 독일 산업의 그 주역으로 한 주축을 담당하면서 삶을 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밖에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의 처지를 풍자적으로 지금 노래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시 이야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